네, 지금부터 7장 압축성 유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파나 팽창파, 노즐 뭐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 압축성 유동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 외에 좀 이제 고속공기역학에서 이제 우리가 유체역학의 기본적인 지식에다가 이제 고속공기에서는 이 연력학적 지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둘을 이제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야 이 압축성으로 인한 고속공기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점성을 다루지 않고 그저 압축성, 인비시드, 비점성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때 continuity, momentum, 에너지 이케이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속공기역학에서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토탈 엔탈피. 토탈 엔탈피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복습을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토탈 엔탈피는 일정하다. along streamline.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이 토탈이 이제 스태그네이션 컨디션, 토탈 프레셔, 전압 또는 토탈 엔탈피, 뭐 총 엔탈피, 뭐 이런 전 엔탈피, 이런 개념을 이제 주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서 이제 압축성 유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압축성이라는 것은 variable density, 밀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가스, 거의 대부분의 가스가 이 압축성을 크게 가집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그죠? 압축성, 공기의 밀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트병 있죠. 그죠? 페트병, 냉장고에서 물이 조금만 있는 페트병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페트병을 끄집어냈는데 물이 처음엔 조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놈이 찹니다. 근데 그러면 요 밑에는 물이 있고 이 위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죠. 근데 이걸 밖에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기가 이 페트병을 꽉 닫아 놨다고 하면 이 안쪽이 빵빵해지죠. 왜 그럴까요? 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부피가 늘어난다. 그러다가 뭐 뚜껑을 열면 공기가 훅 빠져나오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저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의 질량은 뭐 일정할 겁니다. 그죠? 근데 부피가 온도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온도에 의해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는 낮아지죠. 그죠? 부피가 늘어난다면, 그죠? 근데 페트병이 아주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는 페트병이 얼마나 튼튼한가, 뭐 이거와 연관되어 있을 텐데, 밀도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그 안에서는 크게 부피가 늘어나니까 밀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밀도가 낮아진 건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부피가 뭐 고무풍선처럼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P는 ρRT 입장에서 보면 온도가 증가했고 밀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력은 많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 페트병 안에 공기는 공기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과 이 압력으로 인해서 공기가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이것처럼 공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풍선이나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밀도가 바뀌는 유동이 됩니다. 근데 밀도가 바뀌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압축성 유동의 특징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는 하이 스피드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variable density가 만들어내는 특성이 아니고 고속 공기가 만들어내는 특성으로서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축성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스피드 플로우는 근본적으로 고에너지 유동입니다. 고에너지 유동, 이건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고속 유동이니까. 그죠? 그 예를 들어서 C 레벨에서 마수 2로 비행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V 제곱 뭐 이런 형태로 2분의 1 로 V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죠? 내부 에너지는 뭡니까? CVT 그 온도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 내부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훨씬 큰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요. 그죠? C레벨이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는 고정이 되겠죠. 마 4가 되면 속도는 2배가 됐겠지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수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 우리 요 초음속 발사체 KSLV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앞쪽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길쭉하게 생긴 이런 놈이 될 텐니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을 이래 보면 앞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쭉 커져서 뭐 이런 비행체 그래서 여기 젯이 이렇게 발사가 돼서 쭉 올라가죠. 그죠? 이 앞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행체가 자기 속도를 갖고 비행을 뭐 이 젯에 의해서 엄청 가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얘가 멈춰 있고 동일한 속도로 유동이 들어온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상적으로 아주 대칭인 물체다 생각하면 유선은 이런 형태로 유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딱 중심선에 있는 요 유선은 앞에서 매우 엄청나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딱 대칭인 점의 어느 영역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속도가 0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매우 큰 속도로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죠? 공기가 움직이다가 물체에 부딪히면서 속도가 0이 되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모두 사라지죠. 그렇다고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갑자기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는 소멸됐지만 이 에너지가 어딘가로 옮겨가겠죠. 어디로 옮겨갈까요? 이게 내부 에너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 점에서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동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물체 주변에서 우리가 고속의 공기를 따질 때는 이와 같이 큰 온도의 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이제 그거죠. 리엔트리 바디죠.
리엔트리. 얼마 전에 그죠? 스페이스 X가 그죠? 유인 우주선 우주 비행을 한 후에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캡슐을 타고 그죠? 어, 이렇게 생긴 캡슐을 타고 어, 그, 그 해외 여행객을 우주인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이렇게 뒤가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앞쪽은 이렇게 뭉툭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바람이 이래 불고 이 캡슐이 최대 뭐 20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로 다시 들어올 때. 그럼 이 앞에 온도는 약 2000도까지도 20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타일 같은 거, 그죠? 어, 타일 같은 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물질이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또는 타일이 불타면서 저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에서는 이제 비압축성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근데 비압축성이라기보다는 저속의 유동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속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를 많이 우리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속공기역학에서는 이 열적인 변화, thermodynamics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에너지 유동의 척도가 되는 변수는 마크 넘버입니다. 마수죠, 그죠? 음속에 대해서 물체의 속도 또는 어떤 흐름의 속도, 이걸 마크 넘버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 이 마크 넘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물리적인 현상이 두 가지죠. 근본적으로는 샥 웨이브, 충격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는 수직하게, 즉 공기 흐름 방향에 수직하게 생기는 어떤 충격 파동이 있을 수 있고, 경사져서 자 요런 데서 실제로는 이렇게 경사진 어떤 충격파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 전후로 해서는 온도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밀도라든지 압력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그런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충격파는 밀도가 매우 증가하니까 우리는 이걸 compression process라고 부릅니다. compression wave, 압축 현상입니다. 유동이 급격하게 압축됨으로써, 즉 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인데,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expansion wave입니다. 이건 팽창파라고 부르는데, 이 팽창파는 충격파와 거꾸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8, 9, 10장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되고, 이 마하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소닉, 트랜소닉, 슈퍼소닉, 하이퍼소닉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소닉은 이제 초음속 영역과 슈퍼소닉이 초음속이니까 그죠? 트랜이니까 중간 정도란 얘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서브소닉은 음속이라고 부르고 트랜소닉은 천음속, 그리고 슈퍼소닉은 초음속, 하이퍼소닉은 극초음속이 되겠죠. 그 천음속은 아음속과 초음속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유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공기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와 달리 intermolecular force, 이게 분자력이죠. 그죠?
분자 인력이라고 배웁니까?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이 분자력을 무시한 기체가 perfect gas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분자 간의 운동 거리가 분자 지름의 10배 이상.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공기 중에 실제 공기는 이 자유 공간을 분자들은 막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서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일정 정도 이와 같이 분자 운동이 매우 중요한 유동을 희박 기체라고 부릅니다. rarefied gas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 중요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위성에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권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공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 지구와 뭐 물론 아주 높은 고도에서는 없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위성은 공기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뭐 띄엄띄엄 있는 공기 분자들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분자와의 충돌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때는 분자 자체를 다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컨티뉴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속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Equation of State입니다. P는 로알티입니다. 그죠? 압력은 로알티고 또는 PV는 RT. 그리고 가스 컨스탄트는 287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때의 가스는 에어겠죠. 그죠? 에어가 아니면 아닌 기체는 뭐 예를 들어 수소기체다. 그러면 이 R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걸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공기 분자가 가지는 총 내부의 에너지는 트랜슬레이트 그러니까 이동 직선 운동하는 에너지 로테이션 회전 에너지 공기 분자는 회전하고 직선 운동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다 원자면 서로 간에 원자 간에 진동하는 그 에너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죠? 또 그 사이에 어떤 전자기력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 퉁쳐가지고 이걸 퉁쳐서 하나로 표현하고 그 인터널 에너지를 온도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 비율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CV 이게 정적 비열이죠. 그죠? 정적 비열이고 또 운동하고 있는 즉 어떤 압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 그 움직이고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죠. H. 그죠? 엔탈피. 그리고 이 H는 CP로 표현합니다. CP. 이건 정압 비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CV와 CV도 근본적으로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CV, CP 둘 다 온도의 함수인데 예를 들어 뭐 아주 마수와 큰 곳에서 온도가 뭐 2000도, 1000도 이상 뭐 이렇게 될 때는 이 온도에 대한 변화를 고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영역 내에서는 이 값을 상수로 취급해줘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상수로 비열을 상수로 가정하는 것을 이제 calorically perfect ga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calorically perfect ga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부 에너지는 그냥 CVT, 엔탈피는 CPT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관계식에서 H는 CPT인데 이건 정의에 따라서 인터널 에너지랑 P
N인데 요거 P 오버 Rho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또 CVT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P는 로알티에서 이게 RT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CP는 CV 플러스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P-CV는 R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공기에 대해서. 그리고 감마는 이 정적 비열에 대해서 정압 비열을 표현하는 양이 되고, 그죠?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 될 겁니다. 이걸 비열비라고 부르죠. 그죠? 이 비열비는 이 기체가 어떤 공기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P, 자, 감마의 정의에 따라서 잠시만요. CP 마이너스 CV가 R인데, 그죠? 요 감마의 정의에 따라서 CP는 감마 CV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대입해 보면 CP 자리에 대입해 보면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CV가 R이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CV는 이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로 표현되고 또 CP는 거기에 감마 곱하면 되니까 그죠? CP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공기의 감마 값이 얼마입니까? 에어의 감마는 1.4입니다. 그러니까 CV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이니까 그죠? 어떤 값입니까? 0.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R이 되는 것이고 CP는 0.4분의 1.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5를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0.7 곱해 5니까 3.5R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즉 기체 상수와 감마를 알면 그죠? CV랑 CP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 관계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관계식은 이번 학기에 계속 쓰는 관계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식과 함께 연력학에서 모든 연력학의 출발은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은 뭡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죠? 시스템이 있을 때,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 시스템에 주어지는 어떤 열, 델타 Q,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계 장치가 있다든지, 그죠? 이 안에서 여기에 프로펠러 같은 게 요래 달려 있어가지고 이놈을 구동하는 데 쓴 이 둘의 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로 내부 에너지, 열, 일 이것들이 모두 같은 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 히트, work, 일, 그 다음에 internal 에너지. 이 모두가 같은 에너지의 다른 형태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열적 변화의 과정, 공기가 열을 받아서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이클 이런 걸 했었죠. 그죠? 내연기관의 사이클,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는 이 과정도 연력학적 사이클이죠. 그런 사이클에 대한 공부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들 중에 좀 대표적인 좀 이상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이 가능한 사이클로서 먼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아디아베틱 이건 우리말로 하자면 단열이죠. 차단됐다. 열이 차단된 과정입니다. 아디아베틱 단열 과정을 말합니다.
열이 차단됐다는 얘기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히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뭐 벽으로 둘러싸여진 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열의 유출입 없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reversible process. 이건 뭡니까? reversible. 가역 과정이라고 부르죠. 가능하다는 가짜고 거꾸로가 가능한 과정입니다. 거꾸로가 가능한 과정.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지점에서부터 예를 들어 뭐 A라는 곳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은 내가 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사람의 걸음으로 치자면 나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는 왔지만 나는 에너지를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거꾸로 돌아는 올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외부에 해준 거와 같은 셈이죠. 어떤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뭐 길을 걸으면 내 근육이 계속 에너지를 소모를 해가지고 그죠? 이 걷는 일을 한 것이고 그죠? 또 대부분의 어떤 물리학적인 과정은 이 과정에서 어떤 마찰 또는 어떤 열적인 손실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그, 그 어떤 손실의 척도를 나타내는 양이 이게 엔트로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엔트로피라는 놈의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T분의 델타 Q 어떤 과정 사이클에서 열적인 변화량이 있을 때 그 변화량을 엔트로피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계는 항상 이 한 사이클을 놓고 보면 엔트로피가 0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과정이다. 즉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돌 때의 열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돌면서 열적으로 똑같은 상황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irreversible, 비가역 과정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손실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손실을 동반하니까 이 손실의 양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매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과정들을 보면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들 또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에 비해서 손실이 크지 않은 흐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저 손실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런 손실량이 없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센트로피 엔트로피가 아이스하다는 겁니다. 같은 엔트로피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같다는 얘기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기본적 정의가 델타 S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델타 Q irreversible, 즉 가역 과정에서 소모되는 어떤 마찰이나 또는 어떤 열의 손실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놈이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등 엔트로피 유동이 되려면 이 과정은 아디아베틱 하기도 해야만 되고 리버서블 즉 열의 손실이 없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리버서블 한 과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부분, 많은 경우, 그 과정을, 아이센트로픽, 어떤 변화의 과정을 아이센트로픽 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얘기죠. 그죠? 1법칙, 2법칙, 뭐 이런 것입니다. 또, 이 연력학에서 어떤 두 가지 조건의 가설이죠. 그죠? 자, P, 로, 뭐, 온도, 뭐, 엔트로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P는 로 T, S는 또 엔트로피는 또 로 T. 즉, 어떤 두 개의, 투 베리어블이, 결정되어야, 두 개의 변수가 결정되어야 연력학적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 이게 연력학에서 많이 생각하는 관계식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가 예를 들어 밀도가 얼마일 때 온도가 바뀌면 압력이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센트로픽한 상황이 되면 하나의 변화, 하나의 함수로, 하나의 어떤 값으로 변화를 알면 다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엔트로피라는 놈은 T분의 델타 Q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 놈은 두 개로 나누면 리버서블한 과정 T분의 델타 Q하고 잃어버리는 어떤 손실로 발생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 현상은 항상 이놈이 0보다 크다인데 아디아베틱한 과정이 포함된다면 T분의 델타 Q도 0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어떤 과정은 또한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연력학 제2법칙에서 자연의 모든 과정이 이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변화의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뭐 좀 나름 철학적인 과정이죠. 그죠? 세상에 손실 없는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걸 이용해서 유용한 관계식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관계식. 자, 압력의 비율을 알면 밀도랑 온도의 비율을 다 알 수 있다. 이 관계식을 지금 우리가 유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엔트로피 관계를 연력학 제1법칙에서부터 쭉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델타 Q, 즉 이에 주어진 열의 변화량이죠. 그리고 1은 압력 1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PDV. 그죠? 자, 우리 엔탈피 H 할 때, E 더하기 PV.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놈이 어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피의 정의에 따라서, 자, DS는 T분의 델타 Q로 되니까, 델타 Q를 TDS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 압력에 관한 이런 관계식들을 TDS는 내부 에너지랑 PDV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건 엔탈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엔탈피의 정의가 E 더하기 PV니까 DH, 미소 변화량을 따지면 DE 더하기 P와 누 둘 다 바뀔 수 있는 양이죠. 그죠? 그래서 D
P 누는 P 곱하기 D 누 더하기 누 곱하기 DP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DE 자리에다가 DH를 집어넣으면 식이 DH-누 DP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인터널 에너지랑 엔탈피는 정의에 따라서 모두 온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DE는 CVDT고 DH는 CPDT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집어넣어 보면 이제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넣어 보면 TDS는 CVDT 더하기 PD 누가 되죠. 이 식을 이제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DS는 온도로 나누면 T분의 DT가 되고 여기는 P 곱하기 T분의 D 누가 될 겁니다.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아이센트로픽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이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적분 가능한 식을 지금 찾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CV도 온도의 함수고 T분의 DT니까 이건 온도에 대해 적분이 가능하죠. 근데 이건 P와 T로 표현되어 있는데 D누로 나오니까 이 식을 좀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자, 여기서 P누는 RT라는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요 D누라는 놈을 우리가 식을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누를 기준으로 하면 P누는 RT 뭐 이렇게 식이 표현되니까 자 PT를 식 T분의 P는 누분의 R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CV T분의 DT 더하기 T분의 P 대신 대입을 해보면 요거는 R U분의 D 누 이렇게 식이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 가능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지점 1번 지점과 2번 지점을 따져보면 적분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죠? 자, CP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요 DS, 즉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CPT분의 DT 마이너스 R P분의 DP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식을 기준으로 보면 자, 두 개의 지점을 이제 적분이 다 가능한 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온도에 대해서 이 식을 적분하고 압력에 대해서 이 식을 적분하면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T분의 DT는 자, calorically perfect하다면 CP나 CP 같은 경우에 이놈이 상수가 아니죠. 그냥 퍼펙트 가스라면 온도의 함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 함수를 알아야 적분이 가능할 텐데 calorically perfect하다면 저놈이 상수가 되죠. 그죠?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 T분의 DT는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죠. 뭡니까? 로그 T1분의 T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기준으로 적분을 해보면 자, S2-S1은 CP 로그 T1분의 T2 압력도 적분하면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R 로그 P1분의 P2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또 CV를 기준으로 적분을 해보면 아래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엔트로피는 결국엔 압력과 온도로 표현되거나 또는 어, 비체적과 온도로 표현되거나 두 개의 변수가 정해지면 엔트로피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압력과 온도가 예를 들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엔트로피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량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놈은 항상 0보다 큰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이런 연력학적인 뭐 상태보다는 이게 0인 상태를 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즉 S1과 S2가 일정하다. 즉 델타 S가 0인 엔트로피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태를 아이센트로픽 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연력학적으로 아디아베틱 하기도 하고 리버서블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관계식에서 S2-S1이 0이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식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0이니까 그죠? 자, 로그에서 어, 자, 이 식에서 CP 로그 T1분의 T2,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그 T1분의 T2의 CP승이 되고, 그죠? 맞습니까? 이놈이 로그 P1분의 P2의 R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학이죠. 그죠? 그 말은 이 안에, 로그 안에 있는 두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T1분의 T2의 CP승이 있고, 이놈이 P1분의 P2의 R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CP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로 표현된다.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마 1분의 감마 R로 표현되고, 그래서 양변에 감마를 떼서 보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P1분의 P2는 즉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 이 과정이 아이센트로픽 하다면 압력의 비율만큼 온도의 비율도 발생하는데, 그죠? 이 관계를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밀도의 변화량은 또 온도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로 써보면 P, 압력의 P1분의 P2는 로1분의 로2의 감마승이고, T1분의 T2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승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쉽게 말해서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압력, 밀도, 온도를 알고 있을 때, 그죠? 자, 우리는 P는 로RT라는 것이 항상 모든 곳에서 성립되는데, 그죠? 만약에 1번 지점의 상태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이 아니라면 2번 지점의 상태를 알려면 적어도 압력, 밀도, 온도 3개 중에 2개의 값을 알아야만 모든 상태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이센트로픽이라면 압력의 변화만 알면 나머지 양들의 변화, 압력 또는 밀도 또는 온도, 즉 한 변수의 변화량만 알면 나머지 변수의 변화량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데 편리함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또 다행히 실제로 많은 많은 기계적 장치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놈들의 손실을 무시해도 우리가 대체로 공학적으로 아주 유용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센트로픽 과정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매우 유용한 과정이 되고 그때 이 관계식을 집중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 관계식은 뭐 이번 학기 지나면 까먹게 될 텐데 이번 학기 중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프랙티컬한 문제들이 이 아이센트로픽 한 과정으로 우리가 어시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 표면에서 표면에 아주 붙어 있는 경계층 내부는 아이센트로픽하지 못한 마찰로 인한 손실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바깥쪽은 대부분의 유동 영역은 이 아이센트로픽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전투기 내부에 뒤쪽에 엔진 뒤쪽에서 이런 노즐 유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센트로픽하다고 어슈할 수 있는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매우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압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고속 공기역학을 하니까 이 압축성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이 compressibility 압축이 가능한 성질 압축성은 뭐냐면 fractional change인데 볼륨에서 fluid element per unit change in pressure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 압력의 단위 변화당 즉 압력이 1기압에서 예를 들어 2기압으로 늘어났을 때 유체 볼륨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나타낸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압력이 유닛 체인지가 생겼을 때 압력이 바뀌었을 때 누우는 볼륨에 관한 얘기죠. 그죠? 단위 질량당 부피니까 그죠? 단위 질량당 부피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전체 부피 자체로 나눈 이 값이 압축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냥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량, 즉 기준이 압력이 바뀌었을 때, 즉 어떤 압력이 P이고 부피가 누일 때, 압력 더하기 즉 어떤 압력의 dp만큼 변화가 생겼을 때 부피도 그만큼 바뀌겠죠. 근데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위 질량당 단위 부피당 일 때 변화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변화량은 사실 아이소서멀한 경우 또는 아이센트로픽한 경우 아이소서멀이라는 얘기는 등온입니다. 아디아베릭이라면 이건 단열, 즉 열의 출입이 없다는 얘기고 아이소 같다는데 서멀 열적으로 같다는 것 이건 등온 과정을 말합니다. 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어떤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피가 바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열의 과정으로 공기를 쫙 이렇게 열적인 유출이 없이 온도가 일정할 때는 열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의 유출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의 유출입이 없는 상태로 손실 없이 예를 들어 풍선 같은 데서 풍선 같은 곳에서 내가 공기를 조금씩 쫙 천천히 쫙 압축을 시켰다. 그게 이제 일종의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비율은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는 지금 이 장의 포인트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라는 양을 척도로 보면 밀도로 표현하면 로 분의 1 거꾸로 되겠죠. 그죠? 로 분의 1 dp d로 표현될 수 있고 요거를 가지고 보면 밀도의 변화는 로 타우 dp가 됩니다. 자, 압축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압력을 조금 바꿨을 때 밀도의 변화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우라는 값이 1보다 매우 작은 값이다. 또는 압력 변화가 매우 작으면 밀도 변화도 매우 작겠죠. 이와 같이 압력에 따라서 압력이 바뀌었는데 밀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유동을 우리가 incompressibl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밀도가 일정한 유동을 incompressible이라고 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압력이 바뀌었을 때 밀도가 바뀌지 않는 유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뭐 이건 우리가 뭐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 자체를 중요하게 연구하는 분야도 있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까지 우리가 압축성 공기에서 이 연력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그 이 연력학적인 과정에서 아이센트로픽한 상태에서의 관계식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그 관계식을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유도를 했고 압축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에너지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유체역학적으로 이 에너지 방정식에 복습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